우리가 수능 특강 개념학습 앞부분에 있는 거죠. 오늘 7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작품은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을 법한 작품이고 고등학교 때는 좀 잘 안 배우는 작품인데 정말 오랜만에 수능 특강에 다시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손님과 어머니는요. 1930년대쯤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1930년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소설의 모습을 파악해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소설은요. 사회를 반영하는 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한마디로 소설에는 그 사회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1930년대라는 그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던 시대였어요. 그 배경을 이 작품에서 보여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는데요. 당시에 남성들은 이제 아내가 죽어도 재혼이 가능했는데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남녀 평등의 어떤 생각과 자유연애라는 어떤 사상들이 이미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유연애는 1910년대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당시에 근대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근대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대 사회와 반대되는 이전의 사회,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전자를 써서 전근대 사회라고 해요. 전근대 사회는 반대인 거죠. 남녀가 평등하지 않고 신분제도 등의 어떤 사람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전근대 사회라고 해요. 이 불평등은 신분에서의 불평등, 그 다음에 뭐 성별에서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다 일컫는 말인 거죠. 이러한 불평등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전근대사회 이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를 우리가 봉건사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봉건사회. 이 봉건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위아래 계급이 엄격한 사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사회의 어떤 반대말은 이전 사회인 전근대 사회를 말한다.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는 봉건적이다. 봉건사회다. 이렇게 말을 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봉건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쌤한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봉건적이다라는 거는 봉건사회의 특성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건사회는 또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쌤은 예전에 세계사를 탐구 과목으로 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우리 친구들은 요즘 세계사를 안 배우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건사회라는 거는 이제 옛날 중세시대에 저기 서양 쪽에서 이제 노비가 집에 있고 그 뭐 성 같은 나의 집 안에서 이러한 수직적 계급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봉건적이다라는 거는 수직적이고 신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사람 간의 어떤 급이 존재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30년대라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어떤 배경은 근대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이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던 전근대적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근대적 요소예요. 따라서 그 안에서 갈등하는 어떤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인물 소개나 작품 전체 줄거리 파악을 좀 하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어차피 소설의 수능에서 연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능 특강 장면이 그대로 연계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머니가 있고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얘는 오키. 박오키예요. 오키라는 7살 여자이고요. 사랑손님에 이제 손님이 있어요.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가 바로 제목에 있는 손님이고요. 이 사람은 오키 아버지의 친구이자 이 어머니의 남동생 큰 외삼촌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랑방이라는 이 방에 하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오키네 집의 하숙생이에요.
남는 방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사랑 손님이라는 게 뭐 사랑하는 손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랑방에 살고 있는 손님이에요. 가장 좋은 방을 또 내준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제 오키는 맨날 엄마랑만 지내다가 집안에 자기랑 놀아주는 어른이 한 명 더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지금 어머니도 아저씨한테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저씨도 어머니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호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키는 아직 어린 7살 서술자이다 보니까 얘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그렇죠? 잼미잖아요. 사랑을 몰라서 그래서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묘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둘이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데 독자인 우리는 알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가 바로 수능특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네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의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오키의 서술로 인해서 아저씨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등장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인 오키를 통해 아저씨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시됐죠. 근데 그 정보는 상당히 요약적이죠. 이런 게 여러분 요약적 제시입니다. 왜냐면 아저씨가 이 집에 오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그쵸?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사탕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라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날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디다. 나는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리고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라고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오키랑 아저씨가 주로 어떻게 노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노는지 등을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아저씨가 삶은 달걀이라고 말을 하니까 얘가 엄마한테 알려줘야지 라고 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저씨는 지금 이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저씨의 어떤 당황한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이런 걸 우리가 소설에서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인물의 성격의 어떤 심리의 간접 제시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문학 표현 기법으로 쇼잉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보여주기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장면적 제시라고도 하죠. 이게 여러분 극적이다라는 게 그 드라마틱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쨌든 그 아저씨는 당황했다라고 하면 되게 짧고 요약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당황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여주면 묘사를 해주면 그건 좀 장면이 길어지고 장면적으로 느껴지니까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키는 나는 한 번 마음을 먹은 다면 꼭 그대로 하고 마는 성격이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자신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장면인 거죠. 앞에 거랑은 심리나 성격의 제시 방법이 반대인 거죠. 이 직접 제시는 여러분 다른 말로는 텔링이라고 해요. 그냥 말을 해준다라고 해서 말하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내 성격은 그래 라고 짧게 말을 했죠. 요약적 제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설명적 제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적 제시하면 친구들이 되게 길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저씨가 달걀 좋아하는 거 알고 나서 달걀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달걀 장수 놓친 내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서 삶아서 아저씨 상에 둬 놓고 또 을에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다음부터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 보면요. 어머니가 아저씨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걸 듣고 맨날 그걸 사서 쟁이는 거야. 여기에서 어머니의 아저씨에 대한 어떤 마음, 호감 정도로 정리해볼까요? 호감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서술자가 어리잖아요. 얘는 아저씨 덕분에 달걀을 많이 먹게 돼서 난 아저씨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서술자의 어떤 특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그냥 어리니까 어떤 둘 관계의 미묘한 어떤 이런 오고감을 알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많이 먹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상 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죠? 라고 여러분 이 서술자가 어른인 외삼촌의 심리를 추측하는 장면이 나왔죠. 어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의 눈을 통해 아저씨에 대한 외삼촌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요.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디 좀 볼 일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나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누님이 좀 상 들고 나가 그려 요즘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동생이 누나한테 요즘 세상에 누가 내외를 해? 라는 건데 여러분 일단 이 내외라는 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내외는 여자와 남자가 외간 여자 외간 남자죠. 남자가 서로 마주하지 않고 피하던 풍습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로 남녀가 7살이 넘으면은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내외는 여자와 남자 간에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 서로 얼굴 좀 안 보게 하고 서로 약간 좀 이렇게 멀리하게 하는 뭐 눈 맞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삼촌이 요즘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라고 말한 걸 보면은 이거는 1930년대에는 좀더 뒤떨어진 이야기인 거죠. 내외가. 이전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누나에 대한 답답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화에서 이미 1930년대에는 사람들이 내외를 별로 안 했구나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생도 왜 그러세요 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눈을 흘기다 이런 게 바로 쌤이 아까 말했던 그 심리의 간접 제시인 거죠. 약간 좀 불편함, 좀 짜증남 이런 게 느껴질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쇼잉이고 보여주기죠.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외삼촌은 지금 어른이니까 누나와 자기 친구 사이의 어떤 썸씽을 알고 있는데 오키는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은 뭐 둘이 좋으면서 왜 그래 이런 느낌으로 웃고 나간 거죠. 자 여러분 중략이 됐습니다. 오키하고 또 물으십니다. 응?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와 같이 살지? 오키는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할미 되어도 오키는 엄마랑 같이 살지? 라고 엄마가 계속 이해 못하는 질문을 계속해요. 보니까 넌 나랑 평생 할 거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니 했더니 이만큼이라고 말했더니 얼마나 사랑했더니 또 엄청 크게 얘가 이만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엄마가 울먹울먹 하다가 이제 울지 않고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오키 하나면 다 된다라고 해서 엄마는 이제 오키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키
딸이죠. 자신의 딸을 아이고 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분명 앞에서 뭐야? 이런 거 느꼈죠. 즉 아저씨와 어머니는 서로 호감이 있는 게 분명 맞아요. 아저씨도 엄마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엄마도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 막 사놓고 그러나 당대 사회가 과부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만나면 자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거고 당연히 자기 딸이 오키가 이제 좀 어디 가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엄마가 법적으로 그런 것도 어기고 외간 남자랑 만난 걔 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마는 오키를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거죠. 오키를 위해 자신의 어떤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냥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엄마가 이제 그런 마음을 단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엄마는 여러분 법적인 어떤 제도, 그런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물과 사회의 제도, 사회의 법이니까 사회와의 갈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과 사회의 어떤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오키 어머님, 이 인물 속의 내적 갈등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에서 인물이 사회에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예전에는 모성애, 자기의 딸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모성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전 근대적 악습에 고통받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도 어떤 불평등에서 벗어나고, 그쵸?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인을 억압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이러한 것을 옛날처럼 막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성, 어머니의 딸에 대한 어떤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을 억압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엄마가 오키를 꽉 껴안더니 엄마가 막 예쁘게 내 머리를 빗겨주고 자기한테, 오키한테 하얀 손수건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쵸? 하얀 손수건. 이거를 아저씨한테 갖다 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저씨한테 가서 너무 오래 놀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고 말을 해요.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펴보지는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는 약간 그 종이가 뭐지? 라고 바로 약간 느낌이 오는데 얘는 그냥 종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어떤 어린 서술자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잼미이다 보니까 그냥 종이가 있네요. 이게 끝이고 우리는 종이 안에 뭔 내용인지 벌써 알겠죠.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받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아저씨는 이제 어머니의 어떤 뜻을 받은 거죠.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아저씨가 얼굴이 약간 좀 놀라서 약간은 좀 경직되어 있는 상태래요. 한마디로 어머니의 거절이 담긴 편지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죠.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방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서 안방으로 들어왔죠.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는 풍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 풍금을 타십디다. 무슨 곡조인지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예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어머니는 슬프게 풍금이 약간 피아노 비슷한 악기거든요. 어머니의 어떤 심리가 간접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풍금이요. 또 약간 절묘해요. 이거는 죽은 남편이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이제 풍금을 죽은 남편이 준 선물을 약간 이제 좀 연주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 난 잘한 거야. 내가 저 남자랑 만나면 안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쌤 문학개념어 교재에도 있는 작품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서술자와 시점을 주목해야 돼요.
자, 이 서술자는요, 어린아이 서술자예요. 따라서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서술자이다 보니까 얘가 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의 말을 막 믿기보다는 그래서 아저씨랑 엄마가 무슨 사이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매우 꼼꼼히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자는 인물의 어떤 이런 행동과 심리가 뭔지에 대해서 서술자의 말만 믿을 순 없어요. 서술자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막 인물을 뜯어보면서 아저씨가 왜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지? 엄마가 저기다 무슨 종이를 넣은 거지? 이걸 우리가 막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양상이 바로 이런 양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학교에서 내신이 어렵게 나오는 학생들은 많이 봤을 거고 좀 쉽게 나오는 학생들 혹은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은 많이 못 봤을 텐데 바로 독자와 서술자의 그리고 인물의 거리감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서술자는 아저씨와 어머니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왜냐?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는 독자한테 이야기를 전해줄 때 다 맞는 말이 아니라 일부는 다 좀 틀린 정보를 주기도 하고 조금 이제 판단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따라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를 믿고만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독자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저 서술자가 잘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봐야겠네 라고 해서 열심히 뜯어보게 돼요.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신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어떤 파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잘 이걸 또 캐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문제로 나왔던 게 이제 평가원 기출 중에 원미동 시인이라고 23년에 있었던 이제 평가원 기출이에요. 6평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3년 6월 평가원. 쌤이 말한 23년은 출제 연도예요. 그러면 학년도로는 24학년도가 됩니다. 23년 6월 평가원의 원미동 시인 보면 여기도 어린아이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서술자가 이제 그 몽달시라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시인의 어떤 심리를 추측하고 그 사람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도 약간 어리다 보니까 좀 해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문제에 등장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몰랐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놔야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의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이 아니죠. 오키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게요. 일단 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1인칭 서술자인데 제목이 사랑손님 아버지래. 아저씨죠? 아저씨와 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하는 제목이잖아요. 당연히 이들이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 제목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목 봐야 돼요. 따라서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관찰자 시점이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작품 이거 되게 재밌죠? 재밌고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수능 특강에 나와서 쌤도 또 이제 쌤 방학 특강 왜 설명하는 경우는 좀 오랜만이네요. 이거는 좀 잘 내신에서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좀 쌤도 오랜만에 또 특강 때 한번 하고 지금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서 만약에 올해 이제 내신의 범위에 들어간다면은 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수능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좀 쉽게 좀 느낄 수 있겠죠.